자, 여러분 이런 생각 봅시다. 여러분 주머니에요. 1억 원이 있어요. 내가 1억 원을 은행에다 예금할까? 아니면 장사를 하든 그 1억 원 갖고 뭐 기계 사서 공장 만들어서 뭘 할까 할 때 은행 이자가 지금 막 50% 30%라면 내가 사업이든 공장이든 뭘 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예금할까요? 예금하죠. 근데 은행 이자가 지금 2% 3%래요. 야, 그러면 2% 얻을 거라면 내가 몸으로 떼서 뭘 1억 갖고 뭘 하면 그 정도는 더 얻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건 이자율의 증가함수의 감소함수예요. 대표적인 감소함수를 할 수 있죠. 그래, 가게가 하는 게 소비 지출이고 그 기업이 하는 게 투자 지출이고 정부가 하는 건 정부 지출이죠. 근데 이런 정부 지출을 뭐라고 하냐면 외생 변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값. 그걸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그래요. 정부 지출이나 세금 이런 것들은 다 외생 변수예요. 이해되죠? 내생 변수는 그 내부 함수에서 결정되는 것들. 여기서 결정되는 건 국민소득이라든지 이자율 이런 것들이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외생 변수예요? 내생 변수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내생 변수겠죠. 외생 변수는 어차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건 정책 입안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자, 국민소득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우리 국민소득의 변화율을 뭐라고 부릅니까? 국민소득의 변화율. 작년에 국민소득이 1,000조였다. 올해 국민소득이 1,050조였다. 그러면 몇 프로 증가했죠? 5% 증가했죠. 이 5%를 뭐라고 해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말할 때 즉 GDP, 전년도 GDP, 금년도 GDP, 전년도 GDP. 그러니까 대략 이 GDP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원화로 산정하지는 않겠죠. 뭘로 산정하겠습니까? 달러로 산정하겠죠. 그러면 달러로 산정하다 보면 환율에 따라서 그 GDP 값이 변해버리겠죠.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GDP가 줄어들어 버릴 거고 환율이 낮아지면 GDP는 올라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요 GDP는 이 GDP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GDP냐, 명목인지 실질인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재화에 대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재화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결국은 뭐냐? 재화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다 생산된 부분만큼은 다 누가 다 뭐예요? 소득이 되겠죠. 소득의 총합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경제 주체들의 총합은요. 우리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은 뭐의 합으로 귀결되냐면 결국 돈을 벌어들이면 결국 뭐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합시다. 한 사람만 놓고 되면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뭐를 합니까? 제일 쳐. 소비합니까? 아니죠. 에? 저축이요? 그거 아니죠. 자, 100만 원 벌었다 하더라도 100만 원 나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세금 되죠. 세금. 세금을 먼저 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제 세금을 한 5만 원 뗐어요. 95만 원 나왔다 치야. 95만 원 갖고 뭐 해요? 둘 중에 하나죠. 소비 아니면 저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비 아니면 뭐가 되느냐? 저축이 된다. 저축은 뭐의 함수로 가정할 것이냐? 소득의 함수로 가정할 거예요. 소득의 증가 함수겠어요? 감소 함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저축 소득이 증가할 때만이에요? 소득이 적을 때만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증가 함수죠. 요 정부 지출이나 조세는 외생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외생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화 시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요 소비가 공통이고요. 정부가 균형 재정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균형 재정이라는 건 세금 걷어들인 만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이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해외 부분은 없다고 칩시다. 사실은 해외 부분이 있죠. 수출 수입 부분이 있지만 그걸 배제한다면 결국 재화 시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저축된 만큼 뭐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지면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저축된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을 IX 커브라고 그래요. 투자와 저축이 만나는 점들의 조합. 그러니까 IS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재화 시장의 균형점을 연결한 커브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국민소득, 경제성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국민소득을 얘기할 때 결국 얘기되는 게 뭐냐? Y라고 하는 것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해외 순수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순수출이라는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부분에서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역시 이쪽이 높죠.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요즘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순수출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로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투자가 거의 맥시멈에 다다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하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소비가 진작돼요.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올해 계속 드라이브 걸고 있죠.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도시화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해나 북경 같은 대도시 말고도 일반 소도시도 도시화를 해서 도시를 확장해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중에서 경기가 침체 때 가장 드라이브 거는 이거죠. 정부가 일단 정부 지출을 늘리죠. 그다음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거죠. 기업들이 요즘 뉴스에 보니까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잘 안 늘리고 있다. 이런 말 보셨죠? 그 다음에 소비가 잘 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 그럼 소비가 왜 위축되느냐? 결국 바로 이런 거죠. 과거에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내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 삐고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것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말하기 지금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우스 푸어니 랜드 푸어니 이런 게 양상되면서 지금 내가 소득에서 세금만 떼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소득하자마자 세금 말고 또 은행에다 뭘 놔야 됩니까? 이자 등을 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고 있죠. 가처분 소득의 급감은 뭘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중산층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게 아주 상류층 아니면 중산층은 없고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거리 중 하나다.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재화시장의 영향을 재화시장에서는 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내생 변수인 이자율이라는 거 있죠. 이자율이라는 건 어디에서 결정되겠어요? 화폐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화폐시장. 그러니까 재화시장에서는 Y가 결정되고 화폐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화폐시장에서의 균형이라는 건 어떨 때 균형을 이루겠어요?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만나는 데서 균형을 이루겠죠.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에 대한 공급. 자, 화폐에 대한 수요. 여러분 화폐 수요를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왜 화폐에 대한 수요를 하느냐?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를 한다. 거래적 동기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닙니다. 그럼 이 거래적 동기는 뭐의 함수냐? 소득의 함수라고 가정합니다. 소득과 증가함수겠어요? 감소함수겠어요? 증가함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입니다. 플러스 예비적 동기도 있습니다. 예비적 동기는 그냥 놔둡시다. 예비적 동기는 내가 거래를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비상금을 넣어두죠. 그렇죠. 그것도 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이거 여기에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투기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에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이자율이 높을 때 돈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현금을 갖고 있겠어요? 이자율이 낮을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낮을 때. 그렇죠? 왜 그래요?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 가장 중요한 경제학에서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리코더 트랩이 나타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을 알고 이론을 접근하면 쉬운데 너무 이론에 빠지면 자꾸 헤어나질 못합니다. 너무 이론적인 게 너무 빠질 필요는 없다. 화폐에 대한 공급은 누가 결정합니까?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은행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왜 화폐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갑에 화폐를 넣고 다니지 말고 금덩이를 넣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마을버스 탈 때 금을 좀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금을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화폐는 뭐가 뛰어나다고 그럽니까? 화폐는 뭐가 가장 뛰어난 거예요? 유동성이 뛰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갑에 화폐만 갖고 있으면 다만 이제 화폐의 단점은 있죠. 뭐예요? 유동성은 뛰어나지만 뭐가 단점이에요?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거나 위축되거나 돈이 많이 찍어지면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가치의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지만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선호라고 합니다. 리코더티 프레퍼런스, 유동성 선호다. 유동성을 우리는 선호하는 거다. 화폐에 대한 공급. 화폐에 대한 공급.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만나는 이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LM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IS 커브와 LM 곡선 도출을 통해서 총 수요를 분석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여기 수준입니다. 국민소득이 낮아. 우리가 경제 성장이 낮단 말이죠. 그럼 이걸 높이게 하려면 이걸 높이려면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느 그래프가 움직이면 되겠어요? AD 커브가 우측으로 시프트 되면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그렇죠? 이동하면 국민소득이 늘겠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네요.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항상 염려되는 게 뭐다? 물가의 인상, 물가 상승. 그럼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잡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봅시다. AD 커브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이동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AD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국민소득만, 경제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물가도 상승하면서 결국 양면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회복될 때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겠다. 뭐 그렇게 말함으로써 만약에 경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던 게 아니겠죠. 의도는 뭡니까? 결국은 경기가 회복 신호가 보일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뭡니까? 물가죠. 그러니까 물가 인상을 물가라는 게 엑셀레이터 효과가 있어서 한 번 가속이 붙으면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물가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그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신호가 확실하다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겠다라는 게 벤 버냉키의 의도죠.